우지끈. 낡은 대문이 비명을 질렀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발기는 굉음과 함께 거친 고함 소리가 앞마당까지 밀려 들어왔다. 이보시오. 김진사 양반 체면에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할 것 아니오. 언제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쥐새끼처럼 숨어있을 작정이오. 횃불을 든 장정들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 위로 기괴하게 일렁겼다. 그 붉고 검은 그림자는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오른 악귀들이 춤을 추는 형상과도 같았다. 사랑방 안. 희미하게 타오르는 촛불 아래서 김진사는 파리하게 떨리는 손으로 천장에 매달린 굵은 삼배 줄을 바라보고 있었다. 쉰내가 진동하는 방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이미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밖에서 들려오는 빚쟁이들의 욕설은 가문의 명예를 난도질하는 칼날이 되어 김진사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앙상한 목을 그 올감이 속으로 밀어넣으려 했다. 딛고 있던 나무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기울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버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사랑방 문이 벌컥 열렸다.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오며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다급한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온 이는 며느리 홍주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김진사에게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이게 무슨 짓이옵니까? 어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십니까? 홍주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김진사는 예상치 못한 며느리의 등장에 당황하여 몸부림쳤다. 노하라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내 살아서 이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가는 것이 조상님들을 뵙기 부끄럽지 않은 길이다. 그는 발버둥 쳤지만 홍주의 가녀린 팔은 마치 무쇠처럼 시아버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비단 치마폭이 바닥의 먼지와 뒤엉키며 처절하게 구겨졌다. 죽는 것이 깨끗한 길이라니요. 빚쟁이들에게 쫓겨 목을 맨 양반이라는 오명을 쓰고 가실 작정이십니까? 그것이 진정 조상님을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아버님의 얄팍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도피입니까? 홍주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시아버지에게 감히 할 수 없는 불경한 언사였으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서려 있었다. 김진사는 며느리의 도끼에 눌려 힘이 빠진 듯 털썩 주저앉았다. 천장에 매달린 삼배 줄만이 허공에서 쓸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빚쟁이들이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려대고 있었고 안채에서는 시어머니와 하인들이 공포에 질려 숨죽여 우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이 집안은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 썩은 동아줄 하나에 매달린 형국이나 다름없었다. 홍주는 거친 숨을 고르며 바닥에 주저앉은 시아버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이 몰락해가는 김진사 댁의 며느리로 들어온 지 불과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다. 한양기방에서 이름난 기생이었던 그녀는 화려한 색동저고리와 짙은 분 냄새를 지우고 평범한 여인의 삶을 꿈꾸며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다. 중매쟁이는 뼈대에 있는 명문가라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남편이라는 자는 글 줄이나 읽을 줄 알았지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서생이었고 시어머니는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허세만 부리는 인물이었다. 홍주는 속았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감돌았다. 비키시오. 내 나가서 저놈들을 쫓아낼 것이니. 김진사가 다시금 헛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홍주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다. 나가서 무엇을 하시게요? 그들에게 넙죽절이라도 하시렵니까? 아니면 가진 것도 없는 집 문서를 내어주실 겁니까? 홍주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김진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호통을 치려 했으나 홍주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아버님은 명분을 중시하시나 저들은 돈 냄새를 맡고 온 승냥이들입니다. 명분 따위는 개에게나 던져주라는 자들이지요. 아버님이 나가신다면 그들은 아버님의 갓을 벗기고 상투를 잡아 끌어 저 저작거리 바닥에 내동댕이 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치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묘사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끔찍하여 김진사는 몸서리를 쳤다. 홍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울부짖던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방에서 수많은 사내들을 쥐락펴락하고 수천 양의 돈이 오가는 판을 일궈내던 노련한 승부사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흐트러진 머리를 다시 곱게 빗어 넘겼다. 그리고는 방구석에 놓여있던 시아버지의 장죽을 집어들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김진사는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네가 감히 여자의 몸으로 저 험한 놈들을 어찌 상대하겠다는 말이냐. 홍주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비웃음도 자조도 아닌 오직 자신감으로 가득 찬 미소였다. 저는 양반집 규수가 되기 이전에 진흙탕 속에서도 꽃을 피워야 했던 기생이었습니다. 사람을 다루고 돈을 셈하는 법은 사서삼경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마당에는 횃불을 든 10여 명의 장정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안채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김진사네 오늘 이 집 기둥뿌리라도 뽑아가야 속이 시원하겠소. 썩 나오지 못해. 하인들은 구석에 몰려 벌벌 떨고 있었고 늙은 행랑가범은 멍석마리를 당한 듯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홍주는 그 소란스러운 한복판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하얀 버선발이 흙바닥을 딛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등장이었다. 에어오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횃불을 들이대는가. 홍주의 일갈이 밤하늘을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난동을 부리던 장정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횃불의 붉은 빛을 받아 그녀의 얼굴은 마치 귀신처럼 창백하면서도 기묘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우두머리 사내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이건 또 무슨 조화냐. 김진사 댁에 이런 미인 며느리가 있다는 소문은 못 들었는데 진사가 겁쟁이라 며느리 치마폭 뒤에 숨은 개로구나. 사내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조롱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홍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내 이름은 홍주라 하네. 이 집안의 맏며느리지. 그녀는 우두머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기생시절 수많은 고관대작들의 시선을 받아내던 그 눈빛이었다. 자네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지 이 썩어가는 기둥이나 깨진 기왓장이 아닐 테지. 이 밤중에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봤자 나올 돈이 없다면 자네들 손만 아플 뿐이야. 우두머리는 그녀의 당돌함에 기가 찬 듯 콧방귀를 뀌었다. 말은 청산유수로군. 그럼 돈을 내놓던가.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 500냥이다. 당장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사내가 횃불을 위협적으로 휘둘렀다. 불똥이 홍주의 치마 끝에 튀었으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500냥이라. 홍주는 코웃음을 쳤다.
김진사 어르신의 목숨값치고는 헐하군. 하지만 잘 듣게. 지금 자네들이 이 집을 불태우거나 어르신을 해야 한다면 자네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땡전 한 푼도 없을 것이야. 관에 고발이 들어가면 자네들은 살인 방화범으로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고 죽은 자에게서 돈을 받아낼 재주가 자네들에게 있는가. 그녀의 논리는 정연했고 태도는 거침이 없었다. 우두머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쥐어짜도 나올 게 없는 집이라는 건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 단지 겁을 주어 숨겨둔 폐물이라도 뜯어내려던 속셈이었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 우린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 사내가 으름장을 놓았다. 홍주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시집올 때 몰래 챙겨둔 금비녀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이것을 담보로 가져가게. 500냥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자네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명분은 될 것이야. 그리고 내게 시간을 주게. 달포 뒤 보름달이 뜨는 날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네. 사내가 비녀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순금으로 만든 최고급 비녀였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년 말을 어찌 믿고 달포 뒤에 도망이라도 가면 그만 아닌가. 도망기라. 홍주는 쓸쓸하게 웃었다. 기방을 나와 이곳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내게 도망칠 곳은 사라졌네. 내 목숨을 걸고 약조하지.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 다시 기적기생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자네들의 술 시중을 들겠네. 명문가 며느리가 기생이 되어 빚을 갚는다. 이 정도면 자네들에게도 남는 장사가 아니겠는가. 그녀의 파격적인 제안에 사내들은 술렁거렸다. 양반집 며느리가 제 발로 기생이 되겠다니. 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될 것이었다. 우두머리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홍주를 훑어보았다. 돈을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이 절색인 여인을 취할 수 있으니 손해볼 것 없는 도박이었다. 조다, 그 배짱 하나는 마음에 드는군. 달포 뒤 보름. 그때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은 내 것이 되는 거다. 사내는 비녀를 품에 넣고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철수한다. 썰물처럼 빚쟁이들이 빠져나가고 마당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다. 홍주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핏빛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다. 안채 마루 밑에 숨어있던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다. 부인, 괜찮소. 겁에 질린 남편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들려왔다. 홍주는 남편을 돌아보지 않고 사랑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김진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홍주는 시아버지 앞에 단정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깊게 절을 올렸다. 아버님, 불초한 며느리가 감히 집안의 대소사에 끼어들었습니다. 하오나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촛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이 집안의 곳간 열쇠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이 다 쓰러져가는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기생 홍주가 아닌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를 그녀의 선언은 고요한 사랑방을 울렸다. 김진사는 며느리의 기백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며 찢어진 창호지 문을 덜컹거렸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친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 했다. 하지만 홍주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가문의 장부와 시장의 물가, 그리고
돈의 흐름이 거미줄처럼 얽히며 새로운 판을 짜고 있었다. 몰락한 양반가의 며느리가 된 전직 기생.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날이 밝았다. 지난밤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아침 햇살은 야속하게도 눈부셨다. 그러나 김진사 댁의 공기는 여전히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찢어진 문창호지는 바람에 펄럭이며 구슬픈 소리를 냈고, 마당에 널브러진 집기들은 가문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홍주는 툇마루에 앉아 터진 입술을 차가운 우물물로 닦아냈다. 쓰라린 통증보다 더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안채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윤씨의 표독스러운 목소였다. 이런 천한 것이 들어와 집안에 망조가 들었다. 감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로 남정네들 앞에서 치마폭을 휘날리며 거래를 한단 말이냐. 내 얼굴이 뜨거워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윤씨는 홍주가 가문을 구했다는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며느리가 기생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천박하게 돈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는 점만이 그녀의 앙상한 자존심을 긁어놓은 것이었다. 밤새 알아놓은 김진사는 사랑방에 틀어박혀 기척조차 없었고,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야 할 안주인 윤씨는 홍주를 죄인 취급하며 분풀이만 해대고 있었다. 어머니, 고정하십시오. 그래도 부인이 아니었다면 어제 무슨 변을 당했을지. 남편 김시영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어미를 말려보려 했으나 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너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거라. 사내 대장부가 오죽 못났으면 계집년 뒤에 숨어 목숨을 부지한단 말이냐. 저런 근본 없는 것이 들어오니 내 과거 길이 막히는 게야. 윤씨의 고함에 시영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떨구었다. 홍주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성품은 착하나 유약하기 짝이 없었다. 글 공부한답시고 방구석에 처박혀 공자왈 맹자왈만 읊조릴 뿐.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지 지붕에 비가 새는지조차 모르는, 그야말로 양반이라는 탈을 쓴 허수아비였다. 홍주는 쓴웃음을 삼켰다. 화려한 기방에서 보았던, 권력과 재력을 쥐고 세상을 호령하던 사내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가시밭길이 생각보다 훨씬 험난하리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홍주는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늙은 참모가 눈치를 보며 쭈그리고 앉아 식은 보리죽을 끓이고 있었다. A씨, 마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당분간은 눈에 띄지 않으시는 게. 참모의 말에 홍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곳간 열쇠는 내가 관리할 것이니 그리 알게. 홍주의 단호한 말에 참모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감히 시어머니가 쥐고 있는 안방 살림의 권한을 며느리가, 그것도 갓 들어온 며느리가 요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홍주는 참모의 놀란 시선을 뒤로하고 안방으로 향했다. 윤씨 앞에 선 홍주는 큰절을 올리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그저 꼿꼿이 서서 윤씨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님, 곳간 열쇠와 장부를 제게 주십시오. 뭐라, 내년이 실성했구나. 감히 어디서. 윤씨가 거품을 물고 소리쳤다. 홍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윤씨를 응시했다. 어머님,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체면이 빚을 갚아줍니까?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아버님은 목을 매려 하셨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한 달 뒤까지 500냥을 갚지 못하면 저는 다시 기녀가 되어야 합니다. 제 인생을 걸고 막아낸 시간입니다. 이 집안이 살 길 원하신다면, 아니, 적어도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시다면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홍주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있었다. 윤씨는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알던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 본능으로 무장한 야수의 눈빛이었다. 홍주는 멍하니 있는 윤 씨의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먼지가 쌓인 장부 괴짝을 들어 올렸다. 앞으로 집안의 모든 지출은 제 허락 없이 단 한 푼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홍주는 호롱불 하나에 의지해 사랑방 옆 작은 쪽방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10년치의 가계 장부와 토지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홍주는 주판을 튕기기 시작했다. 타닥, 타닥, 타닥. 고요한 밤에 정적을 깨는 주판 알튀는 소리는 마치 전장에서 칼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기방 시절 행수기생 밑에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셈법과 장부 보는 법이 이토록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다.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홍주의 미간은 깊게 패였다. 기가 찰 노릇이었다. 가세가 기운 지 오래인데도 지출 내역은 가관이었다. 1년에 10여 차례가 넘는 제사 비용으로 수십냥이 나가고 있었고, 윤 씨의 품위 유지를 위한 분값과 비단옷 비용, 김진사가 밖에서 시울 읊으며 쓴 술값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들어오는 수입은 소장료 몇 푼이 고작인데 나가는 돈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으니 집안이 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었다. 허례허식, 썩어빠진 허례허식 같으니라고. 홍주는 혀를 찼다. 쌀이 없어 죽을 쑤어 먹는 주제에 제사상에는 조기며 문어며 값비싼 식재료를 올리겠다고 빚을 내어 썼던 것이다. 양반이라는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알맹이를 파먹는 꼴이었다. 그러나 장부를 넘기던 홍주의 손이 멈칫했다. 단순한 낭비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쌀 10가마니가 들어왔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 사용 내역을 합산해보면 7가마니밖에 되지 않았다. 3가마니가 증발한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 1량이면 살 수 있는 땔감을 3량에 사들인 기록들이 수두룩했다. 누군가가 중간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홍주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이는 1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청지기 박서방이었다. 겉으로는 김진색에 충성하는 척하며 굽신거리는 뚱뚱한 사내였다. 홍주는 장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확인이 필요했다. 했다. 그녀는 소리 죽여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 그녀는 행랑채 옆에 붙은 곳간으로 향했다. 곳간 문에는 굵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홍주는 윤 씨에게서 가져온 열쇠, 꾸러미를 꺼내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풀었다. 삐걱. 녹슨 경첩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홍주는 호롱불을 높이 들어 곳간 안을 비췄다. 휑했다. 장부상으로는 아직 남아있어야 할 쌀가마니들은 온데간데 없고 쥐들이 파먹은 빈 가마니들만 널브러져 있었다. 구석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곰팡이 핀 콩 몇 대가 전부였다. 예상은 했지만 눈으로 확인하니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곳간 구석진 곳. 잡동사니들이 쌓인 틈새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홍주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다가가 잡동사니를 치우자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다. 상자를 열어본 홍주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안에는 최고급 비단 2필과 건어물, 그리고 은수저 한 벌이 숨겨져 있었다. 모두 장부에는 도둑 맞았다거나 쥐가 파먹어 버렸다고 기록된 물품들이었다. 박서방. 그 너구리 같은 늙은이가 주인집 곳간을 제 집 드나들 듯하며 야금야금 빼돌려 숨겨둔 작물들이었다. 주인은 빚쟁이에게 시달려 목을 매려 하는데 하인이라는 자는 주인의 피를 빨아 제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집안은 밖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홍주는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다. 지금 당장 박서방을 깨워 호통을 쳐봤자 그는 오리발을 내밀 것이 뻔했다. 더 확실한 증거, 꼼짝 못할 올가미가 필요했다. 홍주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흔적을 지웠다. 그리고 조용히 곳간을 빠져나왔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홍주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세상 모르고 잠든 그의 얼굴은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한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이 느껴지기도 했다.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 세상의 비바람을 맞아본 적 없는 이 남자가 과연 이 진흙탕 같은 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홍주는 마음을 다잡았다. 기대하지 말자.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 그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먹을 갈았다. 새하얀 종이 위에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붓끝이 춤을 추듯 종이 위를 달렸다. 그것은 가계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을 위한 작전 지시서였다. 다음 날 아침, 홍주는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을 깔게 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하인을 불러 모았다. 윤 씨와 김진사도 영문도 모른 채 마루에 나와 앉았다. 오늘부터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홍주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하인들은 웅성거렸다. 개 중에는 박서방도 끼어 있었다. 그는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띠며 팔짱을 끼고 있었다. 갓 들어온 계집이 뭘 안다고 설치나 하는 비웃음이 역력했다. 홍주는 박서방과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난밤 곳간 정리를 하던 중 쥐새끼 한 마리가 다녀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크고 탐욕스러운 쥐새끼 말입니다. 박서방의 눈썹이 꿈틀했다. 홍주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차가운 칼날과도 같았다. 우리 집안은 지금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짐을 줄이지 않으면 모두 수장될 것입니다. 하여 오늘부로 불필요한 입을 줄이겠습니다. 홍주의 선언에 하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윤 씨가 벌떡 일어났다. 네가 미쳤구나. 종들을 내보내면 누가 밥을 하고 누가 빨래를 한단 말이냐. 양반집 체면이 있지. 홍주는 윤 씨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체면이 밥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머님, 제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주는 박서방을 가리켰다. 박서방, 자네는 이 집안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니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알겠지. 자네가 관리하던 장부를 가져오게. 내 자네의 그 충성심을 낱낱이 확인해보고 싶으니. 박서방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젊은 안주인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눈빛은 장부의 숫자를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녀의 말은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홍주는 알고 있었다. 적을 제압하려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부의 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외부의 적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김진사 댁마당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양반들의 헛된 권위는 무너지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수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홍주의 비단 치마 속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막 썩은 환부를 도려낼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마른 장마가 이어지더니 늦가을에 뙤약볕이 대지를 바싹 태워버릴 기세로 내리쬐었다. 타들어가는 것은 논바닥뿐만이 아니었다. 김진사 댁의 쌀독은 바닥을 긁는 소리마저 민망할 정도로 비어버렸다. 하루에 두 끼 먹던 죽을 한 끼로 줄이고
그마저도 물을 더 부어 허건 미움으로 때우기를 수일째. 윤 씨는 기력이 없어 방석 위에 늘어져 있었고,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해야 할 사랑방에서는 김진사의 헛기침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이것이 바로 보릿고개보다 더 무섭다는 춘궁기 춘총치의 끝자락이었다. 빚쟁이들에게 한 달의 유예를 얻어냈으나 당장 입에 풀칠할 것이 없으니 500냥을 갚기는커녕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인 형국이었다. 홍주는 안차에 대청마루에 앉아 눈앞에 놓인 문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박서방이 횡령하여 숨겨두었던 밭문서와 시어머니 윤 씨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폐물인 옷가락지였다. 이것이 이 집안의 마지막 숨통이었다. 이것마저 잃으면 정말 끝이었다. 홍주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 돈으로 쌀을 사서 당장의 배고픔을 면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건 도박을 할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에는 기방 시절 당대 최고의 거상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던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으면 썩고 터주면 불어난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앉아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는 편이 나았다. 어머니,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홍주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누워있던 윤 씨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홍주는 문서와 가락지를 내밀었다. 이것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장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 씨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뭐라, 장사감이 사대부 집안에서 장사라니 내년이 기어이 우리 가문을 시정잡배의 소굴로 만들 작정이구나. 윤 씨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김진사 역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부들부들 떨었다. 며느라, 아무리 우리가 궁하다 한들 선비가 이익을 탐하여 장사치 흉내를 낼 수는 없는 법이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다. 홍주는 예상했다는 듯 담담했다. 아버님, 명예가 무엇입니까? 굶어 죽어 거적대기에 말려나가는 양반에게 무슨 명예가 남습니까? 백성이 굶주리면 나라님도 제사를 폐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지금 가문의 존폐가 걸려 있습니다. 저작거리의 장사치들이 비웃을지언정 저는 제 가족을 굶겨 죽이는 무능한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물러섬이 없었다. 기생 출신이라 천하다 욕하셔도 좋습니다. 허나 그 천한 제가 배운 셈법만이 지금 이 집안을 살릴 수 있습니다. 딱 보름만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 실패한다면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홍주의 서슬퍼런 결기에 두 노인네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다음 날 새벽, 홍주는 남편 김시영을 깨웠다. 서방님, 채비를 하십시오. 저와 가실 곳이 있습니다. 시영은 영문도 모른 채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그는 아내의 기세에 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따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읍내 장터로 향했다. 새벽 장터는 북적거렸지만 활기보다는 절박함이 감돌았다. 흉년 탓에 물건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넘쳐났고 그마저도 헐값에 넘기려는 아우성이 가득했다. 시영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다. 양반이 장터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홍주는 달랐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좌판들을 훑고 있었다. 홍주가 멈춰 선 곳은 장터 구석. 쭈그려 앉은 노인들이 한숨을 쉬며 지키고 있는 지물전 종이가게 앞이었다. 그곳에는 질 좋은 당나무 종이, 즉 한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 종이 한 권에 얼마입니까? 홍주가 묻자 노인은 힘없이 대답했다. 거저 가져가시오. 쌀 한 되박이면 좋카오.
흉년에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먹고 사는데 당장 필요 없는 종이는 똥값이 된 지 오래였다. 선비들도 붓을 꺾고 쌀을 구하러 다니는 판국에 종이를 살 사람은 없었다. 옆에 있던 시영이 홍주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부인, 지금 쌀을 사도 모자랄 판에 종이라니요. 저걸 사서 무엇에 쓴단 말이오. 홍주는 남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노인에게 물었다. 여기 있는 종이, 제가 전부 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종이란 종이는 모조리 걷어주십시오.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부 이 많은 걸 말이오. 홍주는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흔들었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주변 상인들이 미친 여자가 아니냐며 수근거렸다. 쌀을 사러 온 줄 알았던 시영은 아연실색했다. 부인, 제발 정신 차리시오. 이 돈이면 우리 식구가 한 달은 버틸 쌀을 살 수 있어. 하지만 홍주는 단호했다. 서방님, 쌀을 사면 한 달을 버티지만 이 종이를 사면 평생을 버틸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홍주는 그날 장터에 나온 한지를 모조리 사들였다. 그것도 모자라 인근 마을을 돌며 헐값에 나온 당나무 껍질과 종이들을 닥치는 대로 매입했다. 집안의 곳간은 쌀 대신 종이 뭉치로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진사 댁 며느리가 흉년 스트레스로 실성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시어머니 윤 씨는 종이 더미를 보며 대성통곡을 했고 김진사는 드러누워 식음을 전폐했다. 오직 홍주만이 태연했다. 그녀는 밤마다 종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곰팡이가 슬지 않도록 바람을 쐬어주며 때를 기다렸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단순한 요행이 아니었다. 기방에 있을 때 그녀는 한양에서 내려온 예조 판서의 술 시중을 든 적이 있었다. 술에 취한 판서가 흘린 말 한마디. 올해는 흉년이라 민심이 흉흉하니 전하께서 특별 과거 시험인 별시비에 시를 예년보다 앞당겨 치르실 것이다. 그것도 대규모로 말이야. 그 정보는 홍주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흉년일수록 조정에서는 인재를 등용하여 난국을 타개하려 하고 과거 시험을 열어 성난 유생들의 마음을 달래려 한다는 통치 철학을 그녀는 꿰뚫고 있었다. 별시가 공표되는 순간 한양의 종이값은 쌀값보다 더 비싸질 것이었다.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종이 뭉치가 곧 황금 덩어리로 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시련은 밖에서도 찾아왔다. 한양의 거상 최객주가 보낸 수하들이 김진사 댁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홍주가 쌀 대신 종이를 사모은다는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계집이 멍청하기 짝이 없군. 굶어 죽기 딱 좋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 최 객주는 안심하며 빚독촉을 잠시 미루었다. 어차피 제풀에 지쳐 쓰러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종기를 단순히 사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솜씨 좋은 안악들을 불러 모았다. 이 종이로 책을 엮고 부채를 만드십시오. 품삯은 쌀로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남은 돈을 털어 산 소량의 쌀을 아낌없이 풀었다. 굶주리던 마을 안악들은 감지덕지하며 김진사 댁으로 몰려들었다. 집안은 순식간에 공방으로 변했다. 밤낮으로 종이 넘기는 소리와 풀칠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남편 시영도 억지로 끌려나와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견본을 만드는 일을 도왔다. 서방님, 이 종이는 서방님이 장원 급제할 때 쓸 답안지가 될 것입니다. 정성껏 다루십시오. 홍주의 말에 시영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멸시받던 아내가 뿜어내는 열정과 지혜. 그는 처음으로 존경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아내의 지시를 따랐다. 며칠 뒤 잘 마른 최고급 한지와 그것으로 만든 서책들이 창고 가득 쌓였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당도했다. 관아에 방이 붙었다. 왕명으로 오는 보름. 한양에서 대규모 별시를 치른다. 방기 붙자마자 전국 팔도의 선비들이 한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덩달아 종이 수요가 폭발했다. 그러나 흉년 탓에 종이 생산이 멈춰 시중에는 종이씨가 마른 상태였다. 한양의 지물전들은 종이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고 종이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되었다. 홍주는 그제야 창고문을 활짝 열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짐꾼을 불러 종이 뭉치를 수레에 실었다. 목적지는 한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읍내장터의 가장 목 좋은 곳에 좌판을 벌였다. 최고급 한집합니다. 별시를 준비하는 선비님들을 위한 최상품 종이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종이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던 선비들과 중간 상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홍주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시세보다 2푼을 더 얹어 불렀다. 비싸다고요. 이 종이는 김진사 댁에서 정성껏 다듬은 합격의 기운이 서린 종입니다.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종이가 없어 낙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돈을 내고 장원급제의 꿈을 꾸시겠습니까? 그녀의 상술은 절묘했다. 절박한 수험생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 것이다. 종이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쌀 한 되박에 샀던 종이 뭉치가 쌀 한 가마니 값이 되어 돌아왔다. 엽전 꾸러미가 산처럼 쌓여갔다. 윤씨와 김진사는 이 믿지 못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재호, 저것이 다 돈이란 말이냐? 윤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영은 땀을 뻘뻘 흘리며 돈을 세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루 만에 가져간 원금의 10배가 넘는 이익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다. 정보와 타이밍,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꿰뚫은 홍주만의 예술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불청객이 찾아왔다. 읍내 상권을 쥐고 흔드는 최객주의 대리인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나타난 것이다. 그는 홍주의 좌판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어디서 감히 허락도 없이 장사를 해. 이 구역은 최 객주님 나와바리 구역인 줄 모르느냐. 깡패들이 홍주를 위협하며 애워쌌다. 주변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물러섰다. 그러나 홍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문서를 꺼냈다. 그것은 관에서 받은 물품 납품 허가서였다. 그녀는 종이를 팔기 전 수익의 일부를 관에 기부하겠다는 조건으로 미리 형함의 도장을 받아두었던 것이다. 관아의 허가를 받고 하는 장사입니다. 형함 나리의 도장이 보이십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곧 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홍주의 차가운 일갈에 깡패들은 주춤했다. 형함에 도장이 찍힌 문서를 보자 그들은 함부로 덤빌 수 없었다. 대리인은 이를 갈며 물러섰다. 두고 보자. 최 객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사라지자 홍주는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 객주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그녀는 번 돈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 들어서자 그녀를 보는 시부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경멸과 무시 대신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홍주는 벌어온 돈의 절반을 뚝 떼어 남편 시영에게 주었다. 서방님, 이것으로 한양에 올라가 이번 별시에 응시하십시오. 종이는 제가 최고급으로 챙겨두었습니다. 집안 걱정은 마시고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십시오. 시영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부인, 내 반드시 보답하리다. 홍주는 엷게 웃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실
벼슬아치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남편을 한양으로 떠나보낸 그날 밤, 홍주는 다시 장부를 펼쳤다. 1차전은 승리했다. 급한 불은 껐고 빚을 갚을 자금도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최객주는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 더 비열하고 더 강력한 방법으로 방역해올 것이다. 홍주는 붓을 들어 다음 계획을 써 내려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판이 그려져 있었다. 단순한 방어가 아닌 최객주라는 거악, 주의을 뿌리째 뽑아낼 대담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촛불을 흔들었지만 홍주의 그림자는 미동도 없이 벽에 굳건히 박혀 있었다. 약속한 달포가 지났다. 하늘에는 쟁반 같은 보름달이 떠올랐으나 한양 저작거리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진사댁의 운명을 가를 결전의 날이었다. 홍주는 하얀 소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옥비녀 대신 검은 댕기만을 들인 채 집을 나섰다. 그녀의 뒤로는 늙은 행랑가범이 묵직한 엽전 괴짝을 짊어지고 따랐다. 목적지는 저작거리의 중심, 최객주의 상단이었다. 상단 앞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었다. 망해가는 김진사댁 며느리가 기생이 되러 제 발로 찾아온다더라. 아니다. 돈을 갚으러 온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진 탓이었다. 최객주는 상단 마루 높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덩치 큰 왈패들이 팔짱을 끼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후, 제 시간에 맞춰 왔구나. 빈손으로 와서 내 품에 안길 줄 알았더니 제법 묵직한 것을 들고 왔어. 최객주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이죽거렸다. 홍주는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당 한가운데 섰다. 그녀는 행랑 가범에게 눈짓을 했다. 쿵! 소리와 함께 엽전 괴짝이 최객주 앞에 놓였다. 홍주가 괴짝 뚜껑을 열자 달빛을 받은 은전과 엽전들이 하얗게 빛났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원금 500냥에 약조한 이자 50냥을 더해 550냥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홍주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또렷했다. 최객주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엽전을 세어보지도 않고 발로 괴짝을 툭 찼다. 550냥이라 셈이 틀렸구나. 애기야. 그의 입가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누가 이자 50냥이라 하더냐. 내가 말한 것은 복리였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이지. 내 장부에 적힌 네 댁의 빚은 이제 1000냥이 넘는다. 광장이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1000냥이라니 집안을 2번 팔아도 못 갚을 돈이었다. 명백한 억지였고 횡포였다. 구경꾼들도 웅성거렸다. 저건 날강도 신보지. 한 달 만에 이자가 원금을 넘다니. 홍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계약서에는 분명 월오할 50%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복리라는 말은 없었지요. 그녀가 품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내 보였다. 그러자 최객주는 코웃음을 치며 박수를 쳤다. 하하하, 그건 내 생각이고 원본을 보자꾸나. 그가 손짓하자 부하 하나가 낡은 장부를 가져왔다. 최객주가 펼친 장부에는 홍주가 본 적 없는 문구가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명백한 위조였다. 보아라, 여기 내 시아비의 인장이 찍혀 있지 않느냐. 1000냥을 내놓든지 아니면 약조대로 기적의 이름을 올리고 내 술 시중을 들라. 아, 물론 오늘 밤부터 당장 말이야. 왈패들이 낄낄거리며 홍주를 향해 다가왔다. 이것은 처음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홍주를 파멸시키기 위한 최객주의 함정이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홍주의 입술이 붉게 호를 그렸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여인의 표정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덫에 가둔 사냥꾼의 미소였다. 천냥이라 과연 최객주님은 욕심이 많으시군요. 허나 그 욕심이 화를 부를 줄은 모르셨나 봅니다. 홍주가 소매 속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사또나리 다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저 자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방식입니다. 홍주의 외침과 동시에 구경꾼들 틈에서 삿갓을 쓴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가 삿갓을 벗자 관복을 입은 형암의 근엄한 얼굴이 드러났다. 주변에는 평복으로 위장하고 있던 포졸들이 일제히 육모방망이를 꺼내들고 상단을 포위했다. 최객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형암 나리께서 어찌 여기에?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지난번 홍주가 종이 장사를 하며 관에 기부금을 내고 신뢰를 쌓았을 때 그녀는 단순히 장사 허가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객주의 이중 장부와 위조 수법에 대한 증거를 모아 형암에게 제보했고 오늘 이 자리를 현장 검거의 무대로 만든 것이었다. 내 이놈 양반가를 능멸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다니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형암의 호통이 떨어졌다. 최객주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니옵니다. 억울합니다. 저 계집이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다. 하지만 홍주는 준비된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모함이라 하셨습니까?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포졸들에게 눈짓했다. 포졸들이 상단 뒤편 창고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잠시 후 창고 안에서 쌀가마니와 소금 포대가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흉년에 나라에서 엄금한 매점매석 품목들이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쌀과 소금을 매점하여 창고에 쌓아두고 값을 조작하다니 이것이야말로 국법을 어긴 중죄입니다. 홍주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지난달 쌀을 사지 못하고 종이를 사야 했을 때부터 쌀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이유를 추적해왔던 것이다. 박서방이 빼돌린 물건들이 흘러 들어간 곳도 바로 이 최객주의 뒷구멍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구경꾼들은 분노하여 최객주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저런 죽일 놈 우리 애들이 굶는데 쌀을 썩히고 있었어. 최객주는 사색이 되어 홍주를 노려보았다. 네, 내년이 감히 기생 출신 주제의 나를. 그는 부들부들 떨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전녀는 천한 기생 출신이다. 양반집 며느리 행세를 하지만 그 근본은 속일 수 없어. 내 말이 틀렸느냐. 그는 홍주의 가장 아픈 약점을 공격하여 여론을 뒤집으려 했다. 군중들이 잠시 술렁거렸다. 조선 사회에서 신분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기생 출신이 양반을 고발하고 거상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하극상이었다. 그러나 홍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군중을 둘러보았다. 그렇습니다. 저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인정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술을 따르고 춤을 추며 웃음을 팔았습니다. 허나 저는 단 한 번도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여 배를 채운 적은 없습니다. 천한 기생도 의리를 알고 염치를 아는데 갓 쓰고 도포 입은 양반네들과 돈방석에 앉은 거상들이 백성을 수탈하고 거짓을 일삼는다면 과연 누가 더 천한 것입니까? 껍데기가 양반이면 무엇합니까? 속이 시커먼 도둑놈들인데 그녀의 절규 섞인 연설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신분의 귀천을 떠나 옳고 그름을 꿰뚫는 통쾌한 일갈이었다. 군중들 사이에서 누군가 외쳤다. 올소 작은 마님 말이 100번 올소죠. 최객주를 잡아라.
함성은 순식간에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형암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했다.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장 포박하고 창고의 물건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풀어라. 그리고 위조된 김진사댁의 차용증은 무효이니라. 포졸들이 최객주와 그의 수하들을 줄줄이 엮어 끌고 갔다. 최객주는 끌려가면서도 홍주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뒤였다. 홍주는 바닥에 떨어진 김진사댁의 집문서와 반문서를 주워들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품에 안은 그 문서는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피땀 흘려 지켜낸 자존심이자 가문의 미래였다. 형암이 홍주에게 다가왔다. 부인의 지혜와 용기에 탄복했소. 내 이 공을 조정에 알려 포상토록 하겠소. 형암의 칭찬에도 홍주는 그저 담담히 고개를 숙였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다시 고요가 찾아온 저작거리. 둥근 보름달이 홍주의 머리 위를 비췄다. 그녀는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부축했다. 놀라 돌아보니 언제 왔는지 김진사가 서 있었다.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걱정되어 지팡이를 짚고 저작거리까지 나온 것이었다. 아, 아버님. 홍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진사는 며느리의 품에 안긴 문서를 그리고 상처투성이가 된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다. 고생했다. 참으로 고생했다.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김진사의 투박한 한마디에 홍주는 그간의 설움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주변에 있던 상인들과 백성들이 그들에게 길을 터주었다.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던 기생 며느리는 이제 여장부가 되어 존경의 시선을 받으며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마다 달빛이 따라왔다. 하지만 홍주는 아직 완전히 웃을 수 없었다. 한양으로 간 남편 시영의 소식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승리는 그가 금이 환영하는 그날 완성될 것이었다. 홍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서방님, 부디 쿵, 쿵, 쿵. 마을 입구에서부터 둔탁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대지의 심장 박동처럼 묵직하게. 그러면서도 점차 빠르게 김진사 댁의 담장을 넘어왔다. 마당을 쓸던 하인의 빗자루가 툭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안채에서 바느질하던 홍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빚쟁이들이 몰려올 때의 살기 어린 소음과는 확연히 달랐다. 꽹과리 소리와 나팔 소리가 어우러진 흥겨우면서도 위험 있는 행렬의 소리였다. 마님, 작은 마님 오십니다. 서방님께서 오십니다. 대문 밖을 내다보던 행랑가범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으나 얼굴에는 주체할 수 없는 환희가 가득 차 있었다. 홍주는 툇마루를 박차고 일어섰다. 가슴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지난 몇 달간 밤잠을 설치며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당도한 것이다. 사랑방 문이 벌컥 열리고 김진사가 맨발인 채로 튀어나왔다. 오느냐 내 아들이. 시영기가 오느냐. 대문이 활짝 열리고 눈부신 햇살과 함께 청색 도포를 입은 김시영이 들어섰다. 그의 머리에는 급제자만이 꽂을 수 있는 어사와 유시화가 화려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뒤따르는 악대와 관아의 관리들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장원 급제요 김진사댁 아드님 김시영. 문과 장원 급제요 고을 사령의 우렁찬 외침이 떨어지자 마당에 모인 하인들과 구경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꿈이 아니었다. 그 유약하고 세상 물정 모르던 서방님이
조선 팔도의 인재들이 모인 별시에서 당당히 수석을 차지하고 금이 환영한 것이다. 김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씨 역시 대청마루 기둥을 붙잡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 세월 겪었던 몸열과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시영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축하 인사를 뒤로하고 곧장 홍주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탔으나 눈빛만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총명해져 있었다. 그는 홍주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양반의 체면도 잊은 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부인, 내가 해냈소. 당신이 만들어준 그 종이에, 당신이 깎아준 붓으로, 당신이 가르쳐준 세상을 적어내었더니 임금님께서 나를 장원으로 뽑아주셨소. 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다른 유생들은 덜덜 떨고 있었으나 나는 두렵지 않았소. 나에게는 천군마보다 든든한 부인이 뒤에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오. 이 어사와는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것이오. 홍주는 애써 참았던 눈물을 한 방울 뚝 흘렸다. 서방님, 고생하셨습니다. 참으로 장하십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것은 남편을 출세시킨 내조의 여왕으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함께 전장을 누비고 승리하여 돌아온 전우를 맞이하는 동지의 미소였다. 시영은 홍주의 손을 잡은 채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다. 김진사와 윤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다. 집안에는 잔치판이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술과 떡이 마당에 가득 찼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고을로 퍼져나갔다. 잿빛이었던 김진사 댁에 비로소 총천연색 봄이 찾아온 것이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윤씨가 슬그머니 홍주를 안방으로 불렀다. 예전 같으면 호통을 치거나 트집을 잡기 위해 불렀겠지만 오늘의 공기는 달랐다. 윤씨는 아랫목에 앉아 한참 동안 홍주를 바라보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윤씨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낡은 옥놀이개였다. 윤씨는 떨리는 손으로 홍주의 저고리 고름에 놀이개를 달아주었다. 아가, 윤씨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가라는 말이 나왔다. 내가 어리석었다. 귀한 보석이 진흙 속에 묻혀 있다고 해서 돌멩이 취급을 했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진작에 풍비박산나고 내 아들은 폐인이 되었을 게다. 이 늙은이의 옹졸함을 용서해다오. 천하의 윤씨가 고개를 숙였다. 콧대 높던 양반집 마님이 기생 출신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한 것이다. 홍주는 윤씨의 주름진 손을 맞잡았다. 어머님, 용서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이 집안의 진정한 식구가 된 것 같아 기쁩니다. 홍주의 말에 윤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구고 말고 이제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너다. 방 밖에서는 친척들이 홍주를 보며 수근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흉이 아니었다. 저희가 바로 그 여장불안에 망해가는 집안을 일으키고 남편을 장원 급제시킨 희대의 현모양 처지.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홍주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치부가 아닌 가문의 자랑이 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김진사 댁은 이제 고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덕망 높은 가문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홍주는 단순히 남편의 녹봉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시험 때 대박을 터뜨렸던 종이 장사를 기반으로
문방사우, 웬팡 시유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단을 꾸렸다. 질 좋은 종이와 붓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가난한 선비들에게는 외상으로 물건을 내어주는 홍주의 상단은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다. 최 객주가 몰락한 자리를 홍주의 상단이 대신했지만 그녀의 방식은 상생과 신이었다. 백성들은 그녀를 홍주 아씨라 부르며 칭송했고 시영은 조정에서 청백리로 이름을 날리며 승승장구했다. 부패한 관리들을 척결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시영의 뒤에는 언제나 홍주의 날카로운 조언과 든든한 재력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홍주는 집안의 연못가 정자인 청현정 칭 옌팅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연못에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맺힌 연밥들은 단단하게 여물어 다음 해를 기약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으로 백발이 성성해진 김진사가 다가와 앉았다. 며느라, 요즘도 가끔 옛날 생각이 나느냐. 홍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기방에 있을 때 말씀이십니까? 김진사는 껄껄 웃었다. 아니, 그날 밤 빚쟁이들을 쫓아내던 그 섯을 퍼런 모습 말이다. 그때는 네가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웠지.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님, 세상 사람들은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난다고 하여 진흙을 더럽다 하고 꽃만을 찬양합니다. 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흙이 없으면 꽃도 피울 수 없는 법이지요. 제가 겪었던 기방에서의 천한 삶, 멸시받던 시간들, 그 치열했던 바닥의 경험들이 바로 저를 피워낸 진흙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저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작은 바람에도 꺾여버렸을 것입니다. 홍주의 말에는 깊은 회한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렇구나. 귀한 것은 핏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만드는 것임을 네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구나. 바람이 불어와 홍주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녀의 옷은 더 이상 화려한 기생의 비단 옷도 남루한 며느리의 무명 옷도 아니었다. 단아하면서도 품이 있는 한 가문을 지탱하는 안주인의 옷이었다. 대문 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시영과 홍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홍주의 품에 안겼다. 그 뒤로 관복을 입은 시영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홍주는 아이들을 안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김진사 댁의 기와지붕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과거의 상처와 수모는 모두 그 노을 속으로 녹아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다. 한때는 몰락한 가문의 천한 며느리였으나 이제는 그 누구보다 고귀한 여인이 된 홍주.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고귀함이란 남이 내려주는 신분이 아니라 스스로의 손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주위를 밝히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홍주는 남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평온하고 따뜻한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다. 기생 출신 며느리 홍주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는 그렇게 가문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회자되었다.